근데 사실 저는 검사가 나오신다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할까? 그것도 현직 검사께서 아침마당에 나오신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어요. 진짜 이런 데 나오셔서 막 사기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뭐 저희 회사에서는 뭐 이런 거 특별히 뭐 가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오히려 저는 요즘 검찰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국민들 실망을 많이 드려서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이런 데 함부로 나와도 되나 오히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검사님들이 그렇죠. 훨씬 많으신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이분이 최근에 지난 19년간의 검사 생활을 바탕으로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이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야. 근데 저희는 공안부 검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떻게 그런 책을 쓰셨을까요? 제가 원래는 형사부 검사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제가 했던 건 사기, 주로 투자 사기 사건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사기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네, 오늘 검사님 강의만 잘 들어도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뵙고 있지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평안한 얼굴로 어떻게 수사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19년 동안 생생한 그 수사 노하우를 담은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지금 공안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웅 검사입니다. 뭐 공안부 하면 예전에 보면 무슨 뭐 시국사범 때려잡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뭐 사람 때려잡는 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인천지검 공안부에서 5천 건을 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뭐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딱 4건 처리했고요. 나머지는 임금 체불 아시죠? 임금 못 받은 사건 그리고 이렇게 뭐 산업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 그분들 도와주는 일 그런 걸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안부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그 공안 검사를 계속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거의 사기 사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형사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사기 사건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사기 사건을 하면 재미도 있고 또 투지도 좀 생깁니다. 이렇게 간교한 그런 술책으로 국민들 속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좀 때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때려잡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이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는 다른 사람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은 여러분이 저한테 맡긴 것을 제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게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가서 남편이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 문서를 들고 갔다. 이러면 사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서 부인이 딴 일 하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가져온다. 이러면 이거는 절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아셨죠? 사기 사건을 제가 하다 보니까 사기가 사실은 다른 사건보다 피해가 훨씬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가산을 탕진하게 되면 가정 불화가 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게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말에 내가 속아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기 자신을 자꾸 자학을 해요. 그래서 막 술만 먹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 폐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야, 사기는 몇 가지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수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거 몇 가지만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핵심만 이렇게 콕콕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고 절대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년에 26만 건의 사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2분의 한 건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 말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발간한 범죄 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24만 건이었는데 지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6만 건이 됐어요. 그럼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범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인구 10만 명당 몇 건의 범죄가 발생하느냐 그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7,700건 정도 발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00건입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 되는 8가지 범죄만 해서 7,000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0건이에요.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작죠. 물론 일본은 800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범죄율이 낮은데 유독 사기만 이렇게 26만 건으로 많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쉽고 또 사기를 쳐도 그렇게 심하게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말은 사기를 아무리 심하게 쳐도 10년 넘게 징역을 사는 건 아니에요.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3천만 원 벌금 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를 어느 정도 치면 징역 10년이 나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접했던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상품권 사기 사건을 쳤는데 이 사기꾼이 무려 1조. 1조는 1,000억이 10개가 모여야 1조가 되는 겁니다. 1조 원대 사기를 쳤어요. 이 사기꾼이 징역 10년 받았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어르신들께 한마디 여쭤볼게요. 자, 나는 1조를 벌 수 있으면 징역 10년 살 수 있다. 자, 손! 와, 1조와 징역 10년을 바꾸겠느냐. 근데 검사님, 저희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조차 몰라요. 네. 감이 안 잡혀요. 100억이 한 100개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3억이 생기면 내가 징역 1년 살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다는 청소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피라미드 금융 사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50년을 선고됐습니다. 가석방 없는 150년. 죽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10년은 좀 너무 15분의 1이잖아요. 네. 사기꾼은 또 잡기도 힘든데 기소도 힘듭니다. 여러분, 사기 사건 이 26만 건 중에 몇 프로 정도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은 기소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망스럽게도 23%밖에 기소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기소율이 이렇게 턱없이 낮습니다. 또 사기꾼들은 구속시키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정치인이나 재벌들 보면 수사받거나 재판받을 때 꼭 중병이 들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거 원래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조사해보면 참 웃겨요.
꼭 중병이 듭니다. 자기가 안 들면 가족이 들어요. 이 병이 정말 놀라운 병입니다. 재판이 끝나잖아요. 그럼 씻은 듯이 나아요. 응? 희한하죠? 우리나라 법원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이에요. 자, 근데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기죄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폭행이나 뭐 손괴가 뭐냐면 남의 물건 깨부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욱하는 기분에 하잖아요. 한순간의 기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욱하는 기분에 사기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기는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요. 내가 사기를 쳐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걸리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이득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기가 이렇게 많은 데는 우리 검사나 판사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래서 우리나라 사기 사건 재범률은 무려 77%입니다. 사기꾼 4명 중에 3명은 다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사기꾼 절반 이상이 전과 5범 이상입니다. 자꾸 해보니까 야, 이게 좋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검사가 이런 소리 해도 되느냐고요. 그러게요. 사기는 일단 미천이 안 됩니다. 예,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이게 일확천금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처벌도 아까 말했듯이 23%밖에 처벌을 안 받아요.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봐서 야, 이게 사기는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26만 건이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경찰이나 검찰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찰이나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야근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기는 알아서 피해야 됩니다. 야, 너무 매정하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기 당하고 나서 나중에 경찰, 검찰 찾아가 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기꾼의 속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할머니가 있어요.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도 해줄 것 같고, 또 손자들한테 이렇게 막 과자도 사줄 것 같고, 아주 인상이 좋은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사실은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정말 밥 먹고 일어나서 물 마시듯이 그렇게 쉽게 저지르는 연쇄 사기마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연쇄 살인마만 있느냐? 연쇄 사기마도 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수백억 원대 어음 사기를 저지르는데 처벌을 안 받습니다. 놀랍죠? 자, 이 할머니 수법이 되게 치밀하고 또 끈기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다가 아주 신용이 좋은 도매상 하나를 삽니다. 그 노숙자 이름으로 바지 사장을 하나 내세워서 삽니다. 그걸 산 다음에 한 1년, 2년 동안 거래를 해요. 수십 개 거래처하고 어음 거래를 하는데 어음을 꼬박꼬박 결제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요. 예. 똑똑하시네요. 사기 안 당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뢰가 쌓여요. 이게 쌓이게 되면 그때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엄청난 양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외상거래예요. 어음 주고. 뭐 예를 들면은 노트북 한 300대, 1000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뭐 평소에는 2대, 3대 하던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분 같으면 안 믿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의심을 하면 이 할머니가 찾아갑니다. 그래, 나를 못 믿겠으면 이걸 KBS에 내가 납품하려고 하는 거야. KBS 납품 담당하는 부장을 직접 만나서 네가 거기에 직접 납품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KBS 부장 행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함은 아무 데나 가서 팔 수 있어요. 그죠? KBS 명함을 파서 KBS 부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7일 날 자, KBS 신관 주차장으로 노트북 300대를 가져오세요라고 말하죠. 자, 그런 다음에 6월 7일 날 이 사람이 방문자 자격으로 아침마당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문자 자격으로 들어와서 거기 주차장에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KBS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다 KBS 직원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주차장에서 납품을 받지 예. 않습니다. 절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부장 아무나 못합니다. 네. 저도 부장 한번 못 해봤는데. 아니 근데 진짜 혹 하고 넘어갈 만한 수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KBS 직원들은 안 속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속아요. 저라도 속습니다. 예. 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그 300대를 챙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땡처리 시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땡처리 시장에 넘기는데 땡처리 시장은 어음 거래가 아니고 현금으로 줍니다. 뭐 절반 이하로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수십억 원을 챙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로 잠수를 답니다. 예,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어음이 보통 3개월 걸리거든요. 3개월 후에나 돼서야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3개월 지나도 처음에는 잘 안 믿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거래를 잘해줬던 그 인상 좋은 할머니가 나를 속일 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좀 늦게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분은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숨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이 정도 사기꾼은 아주 많아요. 이 할머니의 진가는 따로 있습니다. 이 할머니 원래 꽈배기였어요. 꽈배기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교도소를 들락날락 자주 하시는 분을 그 교도소에서 하는 은어로 꽈배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전문 용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꽈배기 참 좋아하기만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검찰하고 경찰에 대한 생리를 아주 정통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주 중이고 자기가 수배가 걸려 있으면 검찰청 근처도 안 가겠죠? 네. 이 할머니 달라요. 이 할머니는 자기가 수배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검찰청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수배를 풀고 자기 발로 나옵니다. 놀랍죠? 네.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검찰, 경찰의 생리의 정통이에요. 자, 검사들은 2년마다 보통 청을 옮깁니다. 인천지검에 있다가 수원지검 가고 수원지검에 있다가 뭐 순천지청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자기가 원래 했던 사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검사를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사한테 재배당됩니다. 새 검사는 그러면 이 할머니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이런 모든 사정을 할머니는 알아요. 대단하죠? 자, 예전에는 토요일 오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전 되면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까? 야, 조금 있으면 퇴근한다. 이 생각을 하죠. 딱 그 순간에 할머니가 검찰청에 들어옵니다. 자기 발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이 나를 수배를 걸어놨냐고.
여러분, 검찰청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검사는 당황해요. 사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곧 조금 있으면 퇴근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 뭔가 진짜 억울하신가 보다. 자기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할머니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배를 해드릴 테니까 할머니 일단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다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배를 해지하고 할머니는 걸어서 나갑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다음 주 월요일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또 2년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2년이 지나서 또 토요일 오전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또 욕을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 전 검사가 수배를 다시 걸어 놓으니까. 자, 근데 할머니 운이 이제 다 했어요. 아니면 할머니 재수에 오미 붙은 거예요. 그날 저를 만납니다. 아니,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날 당직이에요. 여러분, 당직은 밤 12시까지 청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옛날 말에 뭐 노는이 이나 잡자고 할머니 앉으세요.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할머니 좀 당황을 하죠. 아니, 이게 왜 이러지? 퇴근 안 하고? 할머니가 역시 전문가예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속성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검찰이나 경찰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속성입니다. 할머니 조사받는데 갑자기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김에 저도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 나 가슴이 답답해. 예? 나 협심증이 있어. 그러면서 꼬깃꼬깃한 무슨 진단서를 주는데 진짜 협심증이에요. 여러분, 협심증으로 조사받다가 쓰러지면 아주 큰일입니다. 검사한테도 아주 치명적이에요. 징계도 받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조사도 받고 이래야 됩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단서를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게 2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2년 된 진단서를 들고 다닙니까? 네? 여러분, 뭐 아름다운 송혜교 씨가 저한테 러브레터를 써줬다. 그래도 2년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 할머니의 이 거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 일생에 이런 큰 사기꾼을 만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막 야, 당직이길 잘했어. 막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눈치를 챈 거예요. 할머니 갑자기 막 하더니 옆으로 이렇게 푹 쓰러졌어요. 의자에서 굴러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거품이 막 이렇게 뭉게뭉게는 아니고 거품이 이렇게 부글부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꾀병을 부릴 수 있지만 거품은 못 만들잖아요. 거품 만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인공호흡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유, 급하잖아요. 119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해요. 뭐 그렇게 쓰러지려면 땀도 좀 나야 되고 뭐 눈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경련도 막 보면 뭐 근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안색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결론적으로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세탁세제를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몰래 집어넣고 침으로 녹이는 겁니다. 거품이 나는 거죠. 이제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어떻게 골려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는 계속 밑에서 이렇게 막 엄청 힘들게 이렇게 경련을 흉내를 내고 계시고 억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세탁세제는 이미 넣으신 것 같으니까
세탁소에 넣고 난 다음에 땡땡크린이라고 있잖아요. 땡땡크린은 언제 넣어드릴까요? 이랬거든요. 할머니도 너무 황당하니까 이렇게 막 쓰러져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웃어요. 세상에. 할머니가 그래도 몇 초는 더 막 이러더니 에이씨 하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욕을 한번 걸게 얘기를 하시면서. 야. 아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세제라는 걸? 저 같으면 당황해서 막 거품이 막 나면은 일단 막 닦아드리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좀 세제향을 아주 좋아합니다. 평소에. 뭐 딱 알겠더라고요. 세제향이 느껴져서. 취향이 특이하시군요. 네. 아니 근데 앞서 뭐 놀다가 노는이 이 잡는다 하셨는데 네. 진짜 놀다가 호랑이를 잡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세제를 먹는다는 건 솔직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먹는 게 아니고 네. 입에만 머무는 거죠. 아니 우리 양치하다가 치약 삼키기도 하는데 입에 머금다가 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일이겠죠. 네. 하지만 그 정도도 감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사기꾼님들, 자, 이 수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꿈 깨세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다 알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할머니 계획이 그겁니다. 조사받다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까지 준비를 해온 거예요. 자, 병원에 후송되면 거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뜁니다. 아니 그럼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제가 직접 했던 사건 중에 네. 주가 조작을 하는 사기꾼인데 그걸 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두개골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요? 네. 그리고 다시 곱게 덮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사받을 때 되면 나 두개골 수술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도 일부러. 합니다. 정말 사기꾼들도 최선을 다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사기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자, 또 사기꾼은 또 다른 수법이 있습니다. 자, 거물 행세를 합니다. 자, 박 사장이란 바지 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대기업하고 이 회사 이름이 되게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주택, 뭐 현대건설 자회사처럼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현대건설 자회사인 현대주택의 사장이야. 근데 내가 지금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백화점으로 재개장하려고 해. 그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예. 그래서 어떻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 구자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00일 후에 150만 원을 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물론 이래서 사람들은 잘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거물 행세를 대범하게 합니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요. 자기가 검사 출신의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라고 해요. 자기 원래 되게 잘 나가던 검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투자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검사가 투자 전문가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예 굴삭기가 자동차 경주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검사를 너무 무시했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호텔에서 유명 연예인도 부르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불러서 사업 설명회를 크게 합니다. 자,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투자를 합니다. 몇 달 만에 무려 110억이 모입니다. 자, 이 110억을 들고 뭘 한다? 잠수를 탄다. 맞습니다. 이제 다 아셨네요. 맞습니다. 잠수를 타요. 그리고 7년 가까이 도망을 갑니다.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해요. 이 박 사장도 아주 엄청난 비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청첩장이에요.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예식장에 가서 자기 결혼한다고 결혼 예약을 하고 청첩장을 찍습니다. 실제 결혼은 안 해요. 그리고 잡히게 되면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다음 달에 결혼한다니 어떻게 구속합니까? 그렇게 해서 풀려납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풀려나서 공소시효가 이제 3달 남았어요. 공소시효 3달이 지나면 처벌을 이제 못 합니다. 이 사람은 110억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저한테 왔을 때가 그 3달 남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잡으러 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잡으러 가니까 이 사람이 나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10억을 투자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 말에 속아요. 이 말 속아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저기 수원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그분 결국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사기꾼 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뭉칠수록 간교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억을 주면 1,000억짜리 건물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죠.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한둘이가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 명이 달라붙습니다. 사기꾼이. 뭐 국정원 간부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 실세도 있고 금감원 직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다 3억 원씩 손해를 본 거예요? 적게는 3억, 많게는 6억 정도입니다. 진짜.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선뜻 내놓네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수법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국정원에 비밀팀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정권에서 비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재벌들에게 빌려주고 대신 재벌들의 차명 건물을 자기가 담보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이걸 현금화 시킨다. 그 작업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만 갖다 주면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 잔고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100억 원짜리 잔고 증명서를 사와서 이걸 정권 측에 보여주고 이 사람이 산대요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이 건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혹하긴 하네요. 네. 나중에 그런 정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뭔가 그럴싸한 게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검사님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거 뭐 진짜 약간 이거 괜찮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좀 흔들려 본 적 없으세요? 말이 안 되죠.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에 그런 3억만 가지고 1,000억을 벌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왜 남 시켜줍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여러분들한테 주겠습니까? 자, 또 한마디 할까요? 자, 이 방송 보시는 사기꾼들 다 또 이 수법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기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실제로 다 남 탓을 하거든요. 난 제가 진짜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사기를 처음 만드신 분은 70번 넘게 사기를 쳤는데 2번밖에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참 교도소로 모셔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몇 달 동안 이분들이 10년 동안 했던 모든 기록을 다 모아서 모아서 이분들이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이분은 옛날에는 국정원 직원 역할을 하셨고 그 뒤로는 뭐 금감원 직원 하셨고 이런 걸 밝혀내서 결국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기 피해는 그 나라에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다 당한 분들 피해 보상 전혀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나라가 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기꾼
잡으면 해결되지 않느냐. 예, 사기꾼 결국 다 잡힙니다. 근데 잡히면 뭐예요? 합의 안 해요. 합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돈은 돌려주지 않나요? 만약에 뭐 100억이든 뭐 10억이든 돈을 그렇게 챙겼어요. 그러면 잡히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한 사람한테? 합의를 해줘야 되지요. 하지만 자기가 수고해서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벌었는데 그걸 왜 돌려줍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1조 사기를 쳐서 10년 사는 건데 110억이면 몇 년 살고 나와서 그 110억 가지고 사는 게 훨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다 숨겨놓나요? 그거를? 그렇죠. 그게 있으면 저희가 가서 가져오지요. 숨겨. 그 뭐 사기꾼들 보면은 안 되면 마늘밭에 숨겨놓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검사가 좀 그런 거 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자, 이 형사소송법 보시면 알지만 이 형사소송법이 진실을 밝히고 뭐 정의를 구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구절 보이시죠? 제가 이 진실이라는 표시에 빨갛게 표시를 했죠. 왜 그러느냐? 형사소송법 전체에서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 이겁니다. 형사소송법 전체에 피해자 보상이란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알아서 잘 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저런 형사소송법을 왜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형사소송법을 왜 만들어졌냐면 옛날에는 재판이 너무 잔인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뜨거운 물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팔팔 끓여요. 그런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팔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강제로. 그리고 한 1, 2분 뒤에 꺼내죠. 그다음에 붕대를 감습니다. 3일 뒤에 붕대를 풀어서 팔이 나와 있으면 무죄. 화상을 입고 있으면 유죄. 그럼 다 유죄죠. 자, 차가운 물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우물이나 강물에 던져요. 10분이나 30분 뒤에 꺼냅니다. 살아있으면 무죄, 죽어있으면 유죄. 다 유죄예요. 형사소송법은 이런 것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겠다.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좀 약하죠. 너무 약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례로 드는 게 이 삼방일량손이라는 게 있어요. 영철이가 길을 가다 세 냥을 잃어먹습니다. 순이가 길을 가다 그걸 주워요. 둘이가 서로 자기 거라고 싸웁니다. 사또 앞으로 갔어요. 사또님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한 냥을 더 꺼냅니다. 4냥을 만들어요. 2냥은 영철이, 2냥은 순이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도 한 냥 손해봤고 당신도 한 냥 손해봤고 나도 한 냥 손해봤으니 이렇게 해결합시다. 대단히 훌륭하죠. 검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검사가 사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피할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사기에 속지 않는 법. 사기는 사기꾼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박 사장 이야기 들어봤죠? 100만 원 주면 100일 뒤에 150만 원 준다. 1년이면 이게 400%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400%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은행에 가서 4%대 돈을 빌려서 하시겠어요? 400%대 고금리 사채 돈을 쓰시겠어요? 은행 돈 쓰시죠? 근데 왜 남은 은행 돈 안 쓰고 400% 사채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억대 빌딩, 와, 혹하지 않으세요? 그럴싸하네요. 그럼 내가 하지 그걸 왜 다른 사람 줍니까? 근데 거기 왜 속아요? 욕심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야,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400% 돈을 버는 거고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1000억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대단히 건물주 된다고 생각하면 황홀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보다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속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탕을 노리는 사기꾼의 단골 멘트입니다. 고수익 올려드립니다. 자, 고수익을 올리면 여러분 쌈짓돈 안 씁니다. 은행돈 씁니다. 원금 보장해드립니다. 원금 보장은 하느님도 못합니다. 사기입니다. 고수익에 원금 보장해드립니다. 제 이름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기입니다. 자, 우리 김지원 씨도 옥소리 나게 벌었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재투자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당신 150만 원 벌었어. 근데 이걸 다시 또 투자를 해. 그럼 더 벌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하고 공범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하는 말 듣고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하고 좀 비슷하고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도 저거하고 비슷한 일 당했는데 자,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저 검사하는 말이 맞아. 하지만 난 좀 달라. 맞아. 내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뜨끔하시면 당장 그만두시든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기에 속지 않는 법. 사기꾼은 주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노려요. 예전에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인데 백화점 상품권을 정권의 실세가 또 나옵니다. 정권의 실세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아주 싸게 받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할머니예요. 이걸 다시 되팔아서 500%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식당 종업원인 어떤 아줌마에게 접근해서 여기 투자를 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 하자고 하겠어? 그 의심이 맞아요. 자, 이 할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렵게 살아서 난 불쌍한 사람들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나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제 늙었어. 내 돈도 별로 필요 없어. 여러분, 늙는다고 욕심 사라집니까? 예, 옛말에 헝가마니가 더 들어간단 말이 있어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예? 근데 속아요. 이 아줌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설마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사기를 치겠냐? 아니에요. 또 옛말을 해볼까요? 무른 데에 못을 박는 것이고 센 가지보다는 마른 가지 꺾는 겁니다. 약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왜? 간절하잖아요. 돈이 간절하니까 속기도 잘 속고 나중에 합의하기도 쉬워요. 1000만 원을 사기쳤으면 200만 원만 줘도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그거 받고 합의해줘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같이 없는 사람을 누가 뭐 사기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장기라도 뽑아가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 너무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감정 때문에 되게 많이 속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뭐 효도 관광 보내주네, 무슨 체험관 가네, 뭐 이런 거기 갔다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외상으로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울컥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도 효도를 안 하는데 남의 자식이 왜 효도를 합니까? 아예 믿지 마십시오. 참 다른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 뭐 가슴 아픈 사연들 다 많았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보통 사기 당하시는 분들 중에 뭐 어설프게 알아서 당한 분이 많아요. 주로 이제 100세 시대에
새로운 사업을 해봐야겠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커피숍 하면 잘 된대, 뭐 무슨 치킨집 하면 잘 된대, 뭐 이러잖아요. 뭐 프랜차이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 엄청 많잖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망한 것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럼 사람 안 죽겠네요? 아니죠? 망한 건 안 보일 뿐이에요. 망한 게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프랜차이즈 이렇게 보통 하러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주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권리금 좀 주고 장사 잘 되는 걸 인수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든지 아니면 뭐 보기 좋은 데를 내가 봐놓은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만 특별히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한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건물주하고 그 임대인하고 결탁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권리금 줄 테니까 이 정말 잘 되는 이거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잘 될 거면 매물로 나오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백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식도 백수인데 거기에다 주지 왜 남한테 팔겠습니까? 근데 막 매출 보면 실제로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출이 막 보면 엄청 높아요. 근데 매출 속이기 아주 쉽습니다. 하루에 앉아서 카드 하나 남의 이름으로 카드 하나 만들어서 그냥 물 한 잔 먹을 때마다 한 번씩 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만 원씩만 만들면 이게 뒷걸모가 태산이라고 한 달이 되면 한 300이 됩니다. 300이 매출이 더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엄청 커요. 마이너스냐 플러스가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거에는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도 이런 사건 하나 맡았었는데 뭐가 허위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출이 뭐가 허위인지를. 권리금 사기 사건인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수만 건의 거래를 다 확인을 한 게 아니고 커피를 만들려면 커피 한 잔에 약 15g의 원두커피가 필요합니다. 이 가게에 들어온 원두커피 양을 전부 계산을 하면 모두 몇 잔의 커피가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잔밖에 나갈 수 없는데 10,000잔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권리금을 수억을 받고 판 겁니다. 결국 그걸 밝혀져서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역시 피해자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분야나 이런 건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 해보시려면 거기에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보세요. 정 안 되면 3개월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야 뭐가 어떤 정보가 사실이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 입소문,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병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무슨 약 좋다, 무슨 약 좋다, 다 그 약 먹고 죽습니다. 그죠? 전문가 말 딱 한 분만 들어야 돼요. 그런 뭐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런 이야기는 좀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좀 궤가 달리하지만 저는 제가 꼭 드리는 말이 그겁니다. 모험이나 혁신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걸로 성공하시는 분은 절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면 아주 재주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거나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희박한 그런 행운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모험 절대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절대 하지 마세요. 원래 투자는요, 섣부른 투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늦게 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늦게 하면 뭐 돈을 좀 적게 버는 거예요. 돈을 날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미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하셨다.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본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원래 옛말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은 해장술에 망하는 거고 노름은 본전 생각에 망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손 딱 털고 나오는 게 그게 용기입니다. 아시죠? 예.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실제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한두 명이 가서 막 또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엄청나대, 뭐 옆집에 누구는 어떻게 벌었대,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세요. 자, 사기꾼한테 속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속는다? 자기 욕심에 속는다. 그리고 감정 때문에 이성이 흐트러진다. 그리고 설마 나 같은 사람을 사기치겠어? 아니다. 설마 나갔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설프게 알면은 그거는 전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전혀 모르면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안 물어봅니다. 남자들 보통 어디 운전하고 갈 때 꼭 그렇잖아요. 절대 뭐 지도도 안 보고 자기 그냥 아는 대로 이렇게 가서 계속 딴 데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 실수 인정합니까? 안 하죠. 화를 냅니다. 옆에서 자꾸 그러는 통에 내가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된 거야. 사기를 당해도 똑같아요.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그 실수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이 정도인데요.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사기 조사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가시면 그분들 모아놓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옛말에 도둑놈은 한 죄고 도둑 당한 사람은 10죄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피 같은 돈을 아끼지 않아서 그렇게 무모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생님 망하시고 저 사람은 전과자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냉철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시죠. 아주 기분 나빠하시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위로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냉정한 충고를 드리는 게 그분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19년 차 사기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충고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다. 사기가 아주 많이 일어난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사기가 다가온다 생각하시고, 자, 사기 피해는 당해도 나라에서 구제 안 해주더라. 그러니 사기를 내가 알아서 먼저 피하자. 사기꾼이 아니라 내 욕심에 속는다. 그리고 나는 없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지 마시라. 없는 사람일수록 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절대 새로운 일은 하지 마십시오. 네. 좀 부족한 말씀 이렇게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법에 대한 강의라 조금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문 용어도 쉽게 풀어주시고 아니 젊으신 분이 속담을 어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아주 재미있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는 우리가 사기당할 때 사기꾼에게 속는 게 아니라 내 맞아요. 욕심에 속는다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 볼 때는 항상 내가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 자고 나면 욕심이 생기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네. 아유,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사기를 안 당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욕심을 내려놔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 중에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실 분 계실까요? 네,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검사님도 말씀하신 그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현실 속에서
저희가 죄 없는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는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중형을 선고하게 하는 양형기준법 이런 것을 제정한다랄지 그런 다양한 그 시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현직 검사로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기도 똑같은 사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전취식이라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함부로 밥 먹고 돈 안 내는 사기나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이 연쇄 사기나 같은 사기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죄, 뭐 경죄, 경사기, 중사기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악질적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법에서 예를 들면은 사기를 구분을 해야죠. 중한 사기면은 요건을 따로 하는 겁니다. 뭐 아까 투자 사기처럼 다수를 상대로 한다랄지 아니면 전혀 없는 일을 꾸며낸다랄지 서류 같은 걸 조작을 한다랄지 이런 경우는 중한 사기로 이렇게 해서 엄벌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법 자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더 처벌을 세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뭐 좀 살다 나가서 뭐 저 110억을 가지고 평생을 즐겁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드는 게 아니고 야, 저 돈이라도 빨리 가져와서 피해자들 다 나눠줘야 내가 그래도 환갑은 밖에 나가서 치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형기준법 같은 경우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 검사들도 늘 그런 거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처벌도 처벌이지만 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검사님들께서 그들을 좀 싹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사기로 네. 인해서 고소장을 쓰는데 검사님이 좋은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고소장 쓰실 때 여러분 이제 항상 이야기하실 때 보면 항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먼저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쳤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밀쳤는데 가서는 나는 조용히 술을 먹고 있는데 제가 밀쳐서 넘어뜨려졌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씁니다. 야, 혹시 이런 걸 조금 집어넣으면 나한테 좀 불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장에 저희가 뭐 표현하기로는 마사지라고 하는데 마사지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 검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보는 직업입니다.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사실과 다른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고소인에 대한 인상 자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장 쓸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 왜 아까 소주병을 치게 됐느냐. 제가 옆에 여자를 때리려고 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등치도 크고 막을 방법이 없어서 때렸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지. 소주병 때린 걸 다 이렇게 빠뜨리면서 고소장을 쓰시면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그 뒤에 가서 제가 사실은요 옆에 여자를 때리려고 그래서 막으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십시오. 아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사기 안 당할 자신 있으시죠? 네.
방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우리에게 이런 검사님이 네, 계셔서 맞아요. 참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발로 뛰는 그런 현직 검사님의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